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약 4년 된 30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사회 동호회에서 만나서 1년 정도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비서로 일을 하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퇴사를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에서 부업 및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집이 시부모님 집이어서 낮에는 거의 시댁에 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심지어 제가 외동딸이라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저의 이런 사정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십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혼수예단도 하지 말고 앞으로 살면서 저희 부부 필요한 것에 쓰라며 용돈까지 더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시어머니와 같이 장도 보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정이 많이 들기도 전에 급성백혈병으로 시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때가 제가 시집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 더 자주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와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몇 시간씩 단 둘이 있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몇 시간씩 있던 시댁도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가게 되었고, 몇 시간씩 있던 것도 밀린 집안일 및 반찬 해드리고는 간단한 대화 정도만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일찍 오는 날이나 오프하는 날이면 같이 밥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부업 일거리를 많이 받아와서 열심히 부업을 하였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집에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동네 걸어 다니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에 한 잔에 1,000원 하는 작고 이쁜 카페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잠이 들면 간단히 해야 할 집안일을 마무리 지어놓고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비록 1,000원짜리라서 양도 적고 가끔은 눈치도 보였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줌마가 되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에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카페 여자 사장님께서 저를 아가씨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다시 좋아지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랑처럼 몇 번 이야기하였지만 꼭 화장하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두 시간쯤 지나면 알바생이 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제법 잘생긴 알바생입니다. 처음에는 자꾸 쳐다봐서 불편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커피를 다 마시고 앉아 있길래 커피 리필을 해주려고 말을 걸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전부 다 리필을 해달라고 하기에 조용히 눈빛을 보낸 것인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저만 무료로 리필해주냐고 물었더니 거의 매일 오는 단골 손님이라서 특별히 서비스해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별 생각 없이 리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작은 마카롱도 하나씩 주더니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작은 쪽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알바생의 연락처와 함께 만나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준 거라 생각이 들었고 알바생에게 정중하게 결혼했다고 말을 하였지만 다 알고서도 준 쪽지라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생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거절을 하고 나왔지만 오는 길 내내 가슴이 설렜습니다. 정말 몇 년에 느끼는 애틋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이라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였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그 알바생의 얼굴이 맴돌았고 카페도 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계속 카페에 오지 않길래 거절당한 줄 알고 너무 속상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줘서 너무 고맙다며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를 나갔다면서 집에 혼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며 주소를 물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그 알바생이 집 앞으로 찾아왔고 밖에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알바생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하겠냐며 물었더니 하루 종일 커피 만들고 마셔서 싫다면서 가방 속에서 맥주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저 치밀한 준비성에 저도 모르게 빵 터져버렸고 그렇게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듯이 격렬히 키스를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야구방망이 들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알바생이 저를 강간하는 줄 알고 야구방망이로 때리셨고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나길래 도둑이 든 줄 알고 주무시다가 급하게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크게 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소리 때문에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알바생에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다시는 저와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경고를 하고서는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어찌됐든 남편도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저에게 내일 남편 퇴근하면 같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집에 가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정말 딱 한 번이 실수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신발을 신으셨고 저도 속옷은 입지도 못한 채 외투만 챙겨 입고 시아버지를 따라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할 말이 없다고 하시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한참 동안을 무릎을 꿇고 고민을 한 끝에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조용히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친 숨소리에서 제 말을 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의 요구하시는 대로 순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끝난 것 같아 옷을 입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더니 조용히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까지 여러 번이 수치스러운 요구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현재까지 남편에게 그날 일은 비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잠자리를 계속 요구하셨고 거절하는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남편에게 말을 하겠다며 그날 찍은 사진과 녹취 파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외에 수시로 제 몸을 만지고 가시거나 남편이 없는 시간대에 낮이든 밤이든 오셔서 그 짓을 하고 가십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스러운 대가로 그 비밀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정리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남자입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처형과 뜨거운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이 친구 사이를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형이 저를 유혹한 거라고 생각하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더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처형과 뜨거운 친구 사이를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형하고는 아내와 결혼 전부터 가깝게 지냈습니다. 처형과 아내는 쌍둥이인데다가 저하고도 동갑이어서 자주 만나서 놀 만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술을 많이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이 너무 오른 제가 처형을 알아보지 못하고 술집 도우미에게 대하듯이 과감한 터치와 나쁜 언행을 하였고 그날 이후로 처형은 저를 안 보는 것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께도 있었던 사실을 말하면서 저와 아내의 교제 및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과 아내가 괜찮다는 끈질긴 설득으로 장인 장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인 것을 인정하지만 아내와 결혼을 못하게 될 뻔한 것을 생각하면 저도 처형에게 예전처럼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만나도 대면대면하게 지낼 정도로 거의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처형이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하면서 당장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사기당한 전세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전세 대출이었기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인 처갓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는 있지만 왕복 6시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처형이 다니는 회사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처형의 사이를 잘 알고 있던 아내는 저에게 전세 사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처형이 같이 살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애와 결혼까지 한 사이였기에 아내의 고민이 훤히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내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서로 만나지 않게 신경 써달라는 것과 반년 이내로는 처형이 다시 나간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너무 고맙다면서 앞으로 저에게 더 잘한다는 약속과 함께 처형에게 바로 전화를 하였고 그 주말에 처형은 저희 차를 이용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큰 짐들은 이미 여주 처갓집으로 보냈고 당장 필요한 옷과 화장품 등 필수용품만 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도 싱글 여자라서 그런지 큰 캐리어로 3개나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60만 원을 주면서 반년치 관리비를 미리 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음식 및 생활비는 그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나 관리비를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은행원이었던 처형은 돈 문제만큼은 깔끔해야 한다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처형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편히 쉬어야 할 집에서 불편하게 있어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거실이 아닌 방에만 있게 되는 것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개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내의 압박이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잘해주면 안 되냐면서 저한테 아내가 말은 하지만 저는 억울했습니다. 처형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하는 질문마다 단답으로 대답하거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제가 난감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안부인데도 저런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노력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갈 때였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처형 전세 문제가 빨리 처리가 안 된다면서 조심스럽게 조금 더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비추었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면서 빨리 집을 구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처형도 알았는지 저와 계속 거리를 좁히고 친해보려는지 저에게 새삼스럽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투명 인간처럼 지내놓고서는 갑자기 180도 변한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처형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단답으로 대화를 일관하였고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에 아내가 신입사원 환영회 및 워크숍에 가야 한다면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처형과 둘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인사과도 아닌 아내가 꼭 가야 되는 거냐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직장인이 회사에서 시키면 하는 거지. 소속 부서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냐고 다 큰 어른이 투정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비운 첫날 저녁, 처형이 저보다 퇴근이 빠른 편입니다. 평소에 저녁을 집에서 같이 먹기는 하는데 저녁을 차려놓을 건지 시켜 먹을 건지 각자 해결할 건지 물어봐야 하는데 연락하기도 싫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제 속으로 처형이 저녁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퇴근을 안 했는지 집은 조용했습니다. 화장실이 말라있는 것을 봐서도 처형이 퇴근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던 밑반찬 꺼내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처형 것까지 준비를 하고 먹었지만 다 먹을 때까지 오지 않아 처형 식사만 준비해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나와 보니 처형은 집에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마 처형도 불편해서 아내가 없는 동안에 여주 처갓집에서 출퇴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퇴근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아내가 없다면서 술 약속을 잡아보려고 하였지만 평일이기도 하고 다들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놈들이 많아서 결국 쓸쓸히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회를 배달시켰고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 여러 병을 사서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편한 복장으로 TV를 보면서 회에 소주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술병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워크숍을 간 아내가 올 수는 없고 처형이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소주를 테이블에 올리고 마셨습니다. 처형은 아무 말 없이 화장실 가서 씻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형이 시킨 족발이 배달 왔고 그 족발을 들고 제 옆에 와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술 생각이 났는데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마시자면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먹기 쓸쓸했기에 좋다며 같이 한잔 하였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다시 좀 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지난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처형도 자기가 좀 과하게 오버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 사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에 아니라면서 다 제 잘못이라고 미안할 거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즘도 아내 옆에서는 술 안 마시냐면서 물어보길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안 마신다고 하였더니 그래서 자기가 들어올 때 화들짝 놀라면서 술을 숨긴 거냐면서 오늘 술 마신 것은 아내한테 비밀로 할 테니 편하게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아내가 좋은 남자와 잘 결혼한 것 같다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처형은 결혼까지 약속하였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기에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점점 애교를 떠는 처형이 너무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옷 사이로 보이는 처형의 몸과 향수 냄새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처형이라고 또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먹고 다음에 또 마시자면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일어나면서 거실과 제 가슴에 토를 하였습니다. 처형을 소파에 눕혀놓고 거실을 치우고 씻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실에 나와서 보니 처형은 다시 거실에 토를 하고서는 뒹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실을 치우고 처형을 보니 도저히 그냥 침대에 눕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진 처형의 옷은 세탁기에 넣었고
거의 끌어안아서 처형을 시켜주었습니다. 최대한 안 보려고 하였지만 결혼 후 다소 통통해진 아내와 달리 아직 처녀인 처형은 여전히 훌륭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빨리 뛰던지 빨리 씻긴 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처형의 침대에 눕히고 나오는데 제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 보지 않았냐면서 이리 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키스를 하였고 저도 참지 못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없을 때면 처형과 뜨거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아내에게 처형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가고 싶을 때까지 지내도 된다고 하였고 아내는 고맙다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셋이서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게 맞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를 못하겠습니다. 처형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두지 못할 거라면 다 오픈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10살이 어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둑놈이라며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탁한 것은 장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장인어른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장모님 혼자서 아내를 키워 오셨습니다. 게다가 외동딸이었던 아내가 시집을 가게 된다면 혼자 지내게 될 장모님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참을 고민 끝에 저에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저도 그런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장모님과 나이차가 많이 안 나서 그런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어린 나이에 아내를 낳았기 때문에 저와 8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제 큰 누나와 동갑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누나라고 말실수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아내의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장모님은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계셨고 20대 때 사진을 보면 아내와 정말 똑 닮았을 만큼 미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미모가 장모님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적게 하시고 매일매일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몸매에 군살 하나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아내와 같이 옷을 나눠 입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내보다 패션 감각도 좋으시고 젊게 입으시다 보니 아내가 장모님이 입으셨던 대로 입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과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아내와 온 줄 알고 말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임신하였을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매번 장모님과 장을 보려 다녔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 임신 및 출산, 육아까지 장모님과 같이 안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저도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3살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보너스로 해외여행 상품권을 받았고, 휴가 겸해서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던 아내는 신나서 돌아다녔지만, 저와 장모님은 3일차부터는 힘들고 지쳐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그날도 오전에 다 같이 스노클링을 다녀왔고, 오후에 가는 쇼핑은 저만 빼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셨고, 숙소에 들어오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낮잠을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선베드에서 태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도 깰 겸 나가서 아내 옆에 앉아 태닝 오일을 발라주었습니다. 불려도 대답이 없길래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구석구석 오일을 발라주다 보니 미끈한 아내의 몸매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랑 장모님은 다른 방을 쓰고 있기에 걱정 없이 뒤에서 안으며 강렬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아내 몸에 발라준 오일 때문에 그런지 온몸이 미끌거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나서 키스를 하려고 아내의 얼굴을 돌렸더니 장모님이셨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지만 장모님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없이 옷을 입고서는 저희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도 한참을 앉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이 컨디션 안 좋은 것 같다며 저녁은 안 드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첫째도 오늘은 저희가 데리고 자라고 하시며 혼자서 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그럴 수 있다며 괜찮다고 답장은 주셨지만 평소와 다르게 거리감이 매우 느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지만 저는 낮잠도 잤고 낮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맥주 몇 캔을 들고 바닷가로 나가서 마시고 있는데 장모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왜 잠을 못 자고 여기 있냐고 물으셨고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사과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벌써 다 잊었다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남자의 강렬한 손길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심장도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신다면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흘려갔고 저도 낮에 그 일이 장모님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평소보다 더 좋았기에 술김에 용기를 내어 장모님께 키스를 하였습니다. 키스를 하는 순간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다짐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은 거절 없이 저의 키스를 받아주셨고 같이 장모님 객실로 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모님께서 저에게 격렬하게 키스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아내의 눈을 피해서 장모님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구한 이후부터는 장모님과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이러면 안 된다면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아내와 아이가 없는 장모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주기적으로 오다 보니 장모님과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사랑은 아내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서 짜릿하고 경험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서투른 것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랑을 나눈 다음 날이면 질투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와 장모님은 더 이상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며 다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겠다며 장모님께서 집을 나가셨지만 결국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알고 계시기에 가끔씩 찾아오시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다시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지낸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저와 장모님 관계를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목욕하고 있을 때 이제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며 등을 밀어주신다는 핑계로 들어오십니다. 그러고는 옷이 다 젖은 김에 같이 목욕을 해야겠다면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아내가 10년 넘게 같이 살더니 진짜 아들이 다 되었다면서 웃고 넘기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일이기에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장모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조심하고 끝까지 비밀로 가져갈 생각합니다. 장모님도 동의하셨고요. 끝까지 비밀 잘 지켜서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6살 어린 아내와 중학생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 가려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옷을 준비해주던 아내가 오후에 시간이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처제네 부부가 오기로 했다면서 공항에 같이 마중을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내와 오후에 볼 약속을 하고서는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전에 서둘러서 일들을 마무리 지어놓고 알바생들에게 가게 맡기고 아내와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만 처제를 본다면서 아내는 신나 있었습니다. 처제와 쌍둥이였던 아내는 둘이서 엄청나게 싸웠다면서도 막상 못 보면 엄청 그리워합니다. 맨날 전화만 하면서 지내다가 오랜만에 보니 신날만도 합니다. 한 2주간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는데 이것저것 처제와 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장인 장모님 묘에 갔다가 펜션으로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몇 년간 바쁘다는 이유로 여행도 못 갔고 오래간만에 처제도 보는데 여행 가자며 아내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처제는 매일 보는 아내와 여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성격도 취향도 비슷해서 그런지 머리 스타일이며 옷까지 비슷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동서도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하게 올라오는 중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보다 유독 애교가 많았던 처제는 멀리 뛰어오면서 저에게 안겼고 여전히 형부가 멋지다면서 그 비결 좀 동서에게 알려달라면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저도 처제에게 고작 3분 차이인데도 아내보다 훨씬 더 젊고 이뻐 보인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와 처제의 수다는 끝이 없었고 집에 그 자매들을 내려주고는 동서와 집 앞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제안했던 여행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고 역시나 호탕한 성격을 가진 동서는 좋다면서 여행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여행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답게 다음날 저희는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묘에 들려서 인사도 하고 한적한 곳에 있는 펜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일에 가서 그런지 손님이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바베큐장에서도 저희만 사용하다 보니 편히 술도 먹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먹고 마시다 보니 저는 먼저 술이 오르기 시작했고 조용히 빠져나와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충 옷을 벗고 제 옆에 앉겨서 누웠습니다. 보통 술을 먹으면 귀찮다면서 잠만 자는 편인데 가끔씩 즐겁게 술을 먹거나 만취를 하는 날이면 그렇게 제 옆구리를 찌르며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날도 제 옆에 누워서는 저를 살살 괴롭히는 거이었습니다. 술도 먹었고 피곤해서 자는 척하며 반응을 하지 않자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쓱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자극이 되었고 아내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내는 격한 반응을 보였고 옆방에 있는 처제네 부부가 들릴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베개로 막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아내의 입을 손으로 막고서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격한 반응에 저도 덩달아 격해졌고 평소보다 더 뜨겁고 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 화장실도 가고 싶고 목도 말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의 사랑 나누는 소리를 들은 건지 우연인 건지 모르겠지만 처제네 방에서 뜨거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깨서 그런지 답답하고 더웠습니다. 밖에 나가 구름과자와 커피를 마시고 숙소 들어왔습니다. 조용해졌길래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서는 제 눈치를 보면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자매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제 말에 동서는 아무 일도 없다면서 머쓱하게 웃고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정과 말투가 찜찜하게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제빵인 줄 알았던 곳에서 제 아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푹 잘 잤다면서 좋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그 소리는 처제 부부의 사랑 소리가 아니라 제 아내와 동서의 사랑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자고 있던 방에서는 처제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잠이 든 저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두 여자는 술이 떡이 돼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동서는 본인의 실수에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심 먹으면서 한두 잔 마시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신나게 어울려 놀았습니다. 오늘은 절대 먼저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술고래들을 이길 재량이 없었고 역시나 둘째 날도 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들은 거실에서 엉켜서 자고 있었고 상황을 보아 하나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같았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고 퇴실 준비 겸해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처제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 첫날 남편이 아니고 형부인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서울 올라가면 개인적으로 술 한 잔 사달라며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얼어버렸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귓속말을 남긴 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짐도 나르며 퇴실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머릿속은 한없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과속카메라는 안 찍혔는지 아무런 생각들이 안 들 정도로 운전에 집중도 못하고 지난날의 사건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챙겨야 될 것들이 많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가게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잡생각도 사라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처제가 온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너무 이쁜 카페라면서 말을 걸어오는데 머리가 멍해지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라는 제 말에 처제는 나가서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제 차로 가게 되었고 처제는 저한테 왜 이렇게 긴장을 하냐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출발하라면서 처제가 이끄는 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약 30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어느 외진 닭백숙 식당이었습니다. 술 한 잔 사달라고 한 거 기억하냐고 하면서 닭백숙과 동동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말 없이 동동주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두 주전자쯤 마신 것 같습니다. 술도 오르고 식사도 다 했기에 대리를 불려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처제는 저쪽을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무인텔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가고 싶다며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냐며 안 된다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제 입을 막으며 빨리 가자고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무인텔에서 그 밤에 그때처럼 강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술이 깨야 갈 수 있는다는 명분하에 몇 시간을 더 무인텔에 있었고 그 시간은 짜릿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처제와의 불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2주가 지나고 처제네 부부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처제에게 제주도에 잘 도착했다는 글과 함께 다음에도 둘이서 술 한잔 꼭 하자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물론 자주 보고 살 처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처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자가 이 관계를 앞으로도 이어나가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지난 일은 비밀로 한 채 끝나지 않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하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작년에 형수와 모텔을 가게 된 경험을 말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20대 후반에는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사해서 저의 첫 사수였던 선배하고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 선배에게는 드세고 시원한 성격의 여장부 같은 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끔씩 연락하고 지낼 만큼 나름 가깝게 지냈고, 선배 없이도 형수 혼자서 자주 카페에 놀려왔습니다. 그날도 씩씩거리면서 잔뜩 화가 난 상태로 형수가 카페에 왔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 선배랑 한판 싸운 것 같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형수 친구네 부부들과 부부 동반 여행을 갔는데 선배가 전날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여행을 가는 바람에 여행 가서도 잠만 자고 여행 중간에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혼자만 먼저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형수 혼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친구 부부들 사이에 껴서 여행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형수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인 것도 이해가 되지만 회사에서 대충 어떻게 일이 돌아갔을지도 예상이 되다 보니 형수에게 선배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형수가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수는 눈에 힘을 잔뜩 주면서 그깟 돈 내가 벌겠다면서 이를 바득바득 갉았습니다. 선배가 퇴근해서 카페로 올 때까지 형수는 카페에 있었습니다. 선배가 오기 전까지 중간중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형수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미안하다며 간식을 사서 왔습니다. 그렇게 같이 간식을 먹고 형수와 선배는 집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에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카페 화장실에 형수가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은데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분실물 맡긴 것은 없다고 알려주면서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 형수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카페 근처 버스 정류장에 형수가 있을 테니까 거기로 가져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집에 안 가셨냐고 묻는 말에는 한가득 짜증 섞인 말투로 모른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보니 형수는 펑펑 울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같이 택시를 타고 선배네 집으로 갔습니다. 형수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서 울기만 하였고 선배네 집 앞에서 형수를 내려주고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모습을 보니 사방에 형수 화장품과 울면서 나온 분비물들이 묻어 있었고 옆자리에는 형수 핸드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저히 카페로 돌아가서 일할 상황이 아니라서 카페는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곧장 집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형수 핸드백이 저한테 있음을 형수에게 문자를 남긴 뒤에 씻고 나왔습니다.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궁금한 마음에 형수 핸드백을 열어보았는데 각종 화장품과 축축이 젖어 있는 속옷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순간 짜릿하면서 오만 가지 나쁜 생각이 오고 갔고 오랜만에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날 형수가 카페로 핸드백을 가지려 왔고 온 김에 카페 창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형수도 카페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고 카페에 대해서 좀 알게 될 때까지 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같이 카페 자리를 보려 다녔고 전부 다 형수 자본으로 하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겁도 난다고 하기에 저와 형수가 반반으로 투자를 해서 제 카페 2호점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2호점이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매출은 금세세 잘 나오기 시작했고 형수는 더 이상 선배만 기다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저한테는 우리 대표님이라고 하면서 엄청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날도 명절 전이라 2호점 직원들 보너스도 주면서 전체 회식을 한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형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1차에서 적당히 회식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직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저와 형수는 회식 자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려 가는데 형수가 저한테 팔짱을 쑥 끼면서 오랜만에 총각이랑 데이트하자며 저를 끌고 조용한 술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집에 가도 혼자라 할 것도 없었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술집에 가서도 제 옆에 앉아서 중간중간 제 허벅지를 툭툭 치고 은근슬쩍 가슴을 제 팔뚝에 닿는데 식은땀이 뻘뻘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여자 없어? 장가는 안 갈 거야? 라고 묻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설마 오늘 밤에 같이 있자는 시그널인가 싶었습니다. 순간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나 같은 섹시한 여자를 못 만났다면서 어떡 하면 좋지? 라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형수는 유부녀 가슴 떨리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 후로 더 적극적인 터치가 들어왔고 저는 답답하니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나와서 걷다 보니 모텔이 보였고 은근슬쩍 모텔 쪽으로 당겼더니 형수는 못 이기는 척 따라서 모텔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는 잠깐 어색한 시간이 있었지만 금세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뜨겁게 보내다 보니 피임을 하지 못했고 형수는 갑자기 멈추며 엄청 당황한 얼굴로 임신하면 어떡하려고 그랬냐며 소리쳤지만 곧장이어서 뜨겁게 활활 타올랐다. 다 끝나고 나오는 길에 임신하면 책임지라면서 전화 피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가버렸다. 그날 이후로 형수는 저에게 일절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고 카페 관련 일적인 대화를 해야 할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형수가 있는 2호점을 가보았지만 역시나 냉랭했습니다.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형수에게 업무 외적인 대화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배와 같이 있을 때는 예전처럼 친하게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다 형수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카페를 차리고 싶다면서 2호점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만큼을 형수에게 주고 형수 지분을 가져가던지 2호점을 정리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며 막무가내로 자기 입장만 요구하길래 투자금을 다 주고 제가 2호점도 100%제 것으로 인수를 하면서 완전히 형수와 업무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후로는 형수 카페를 오픈하면서 그나마 가끔씩 오던 제 카페도 이제는 안 오면서 아예 연락이 끊겼고 간간히 선배만 오고 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선배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긴 하지만 별 문제 없이 그날의 사고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유부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잡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랑은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였습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 중이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처제도 와 있었고 아내랑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학자금 대출은 갚아야 되는데 취업이 되질 않아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취업을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회사를 지원해 보라고 하였더니 지금까지 이력서만 500곳도 넘게 넣었는데도 잘 안 된다고 속상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저희 회사에 일자리 없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를 유통 및 제조를 하고 몇 개의 직영 매장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사정이지 지금도 현장 설치도 하고 공장에서 제조도 하고 자재를 사러 다니고 이 일 저 일 구분 없이 사장도 모두 다 해야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작은 회사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취업 관련해서 부탁을 해 보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다들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아내와 처제에게 힘들 것 같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부탁을 계속하여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수입해 오기로 했던 신제품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들이 생산 코스트 때문에 해외 생산이 많아 해외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현지 업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분량이 나다 보니 저는 저대로 업체 관계자는 관계자대로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를 전공한 처제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로 즉시 통역을 하면서 일을 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제품도 문제없이 잘 생산이 되었고 추후 생산 일정도 잘 협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처제 선물도 사서 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처제 도움을 받게 되었고 같이 창업한 친구들과 상의한 후 해외 소싱 담당자로 처제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너무 고맙다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며 언제든지 해외 출장을 나갈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처음 와서는 제조도 조금 해보고 설치도 조금 해보고 자재도 사러 다녀보고 매장에서 손님 응대도 해보면서 전반적인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난 후부터 해외 소식 및 해외 업체 관리 업무를 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어가 자유롭다 보니 확실히 업무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처제는 해외 출장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같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지가 우기라서 수시로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고 저희는 베트남 남쪽 지역에서 약 2주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길은 없어지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전화 및 인터넷도 안 되고 식사를 제때 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을 잡고 지냈지만 멈추지 않는 비에 호텔도 침수가 되면서 현지 업체 기숙사 방에서 비가 멈추고 호치민 시내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 등 별도의 공간도 없는 그곳에서 처제와 약 10일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멍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옷 갈아입는 것조차도 불편하였고 전기는 수시로 정전이 되어서 어둡게 있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간간히 인터넷이 될 때 메신저로 한국의 안부를 보내고 간단하게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처제와 대화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처제도 저도 서로에게 편해졌고 어느 정도는 편한 복장으로 벗고 있었습니다. 맥주와 그 나라 전통주를 마시다 보니 몸은 더워졌고 전기는 나가서 에어컨도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어도 거세게 비바람이 쳤기에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움직임이 불편해서 깨어서 보니 처제가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저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자 처제도 일어나면서 왜 그러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왜 안 입고 있냐고 묻자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기억이 안 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옷 벗기 왕게임을 했고 결국 처제가 다 벗게 되었고 제가 처제랑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더니 정말 기억이 안 나냐면서 결국 어제 처제가 허락을 하였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도 너무 좋았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호치민으로 나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몇 번의 잠자리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원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형부와 처제로,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말입니다. 그 후로 출장이 잡히면 처제는 저한테 또 같이 안 가냐고 묻는데 참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최근에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처제랑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뭔가 통했는지 집에 가봐야 된다며 둘이만 빠져나와 와인 한 병을 사들고 모텔에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모텔에서 관계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처제에 대한 제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얼마 있으면 태어날 아기가 싫거나 헤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낮에 회사 메신저로 처제의 노골적인 만남의 요구와 대시가 오고 있는데 정리하고 거절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저도 처제의 저런 행동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제가 정리하자고만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